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입문과정이 이제 3일째고요. 오늘 이제 또 한 4시간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합니다. 교재 보시면 이제 115쪽에 제10장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요 기간이 의외로 공부하실 때 굉장히 애먹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 계산을 말하는 거죠. 시간 계산. 이 시간 계산을 갖다가 왜 민법에다 넣었냐면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갑과 을이라고 한 두 사람이 계약 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계약을 통해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 을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채권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을이라고 한 요 사람한테 무엇인가 행위를 갖다 요구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이 받을 권리자가 있는데요. 이 권리자 요 사람 채권자가 있고 요 사람은 이제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요 을이라고 한 요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받을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걸 대물림하느냐? 대물림할 수가 없어요. 대물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근데요, 차용증을 딱 써놓고 갚았다는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30년 전에 이렇게 빌려 쓰고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갔다. 이분도 돌아가셨다. 근데요, 이때 요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후손이 있는데요. B라고 한 사람이 그 차용증을 갖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당사자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요, 영수증이 작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영수증을 냈다가 이렇게 분실을 했다 그러면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는요, 빨리빨리 찾아먹어라. 적어도 정해진 시간까지 빨리빨리 자기 권리 때 행사해라. 이런 의미로서 시간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계산에 관한 것을 우리는 민법의 기간 규정으로 넣었는데요. 이 시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임의 규정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뜯어 고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손을 갖다가 대지 못하는 강행 규정이 있고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법조문이 있는데 손 댈 수 있는 게 바로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에다가 규정은 넣어놨지만 법대로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언제나 우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 계산에 관해서는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연적 계산. 이 자연적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역법적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법적 계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 자연적 계산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하는 거야. 앉은 자리에. 뭐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한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즉시 계산 그래요. 즉시. 즉시 계산이라고 하고 이건 시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시계.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시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 시, 분, 초로 계산하는 게 바로 자연적 계산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가 시계를 차고 있으면 뭐 다른 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를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바로 계산한다 해서 자연적 계산 그래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갖다가 빌려주는 자전거 임대업자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공원에 왔는데 그 자전거 좀 빌려 타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시간에 3,000원입니다. 네, 빌려주세요. 네, 빌려드릴게. 이렇게 계약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자전거를 갖다가 1시간 빌려 타는데 3,000원이라고 한다면 언제 자전거를 갖다가 반환할 것이냐? 마침 빌려서 타는 시간이 2시 32분 17초다. 그러면요, 이거 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2시 32분 17초에 요걸 갖다가 빌려서 탄다고 한다면 자전거를 갖다가 반환해 줄 1시간 이후의 시점은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1시간만 더 해주면 되니까 3시 32분 17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시 몇 분 몇 초 아주 명확하지만 복잡하고 쪼존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이걸 따가 3시 32분 17초에 딱 기다렸다가 자전거 여기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요,
거의 현실적으로 잘 이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 자전거 빌려주는 요 자전거 임대인, 동산 임대인이 자전거 빌려 타는 요 사람한테요, 3시 40분까지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다가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 정해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하게 반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3시 40분까지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 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니까 요걸 안 쓰고 요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계산 요것도 하나 기울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법적 계산 이렇게 나와 있죠. 역법, 역은 달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가지고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역법적 계산이고, 요거는요, 며칠 있다가 되돌려준다, 몇 주 있다가 되돌려준다, 그 다음에요, 몇 개월 있다가 되돌려준다, 몇 년 있다가 되돌려준다. 그래서 일주, 월, 년으로 계산하는 거죠. 10일 있다가 반환할게요. 4주 있다가 되돌려드릴게요. 3개월 있다가 반환하겠습니다. 2년 있다가 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 월, 년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역법적 계산입니다. 이러한 역법적 계산, 달력 가지고 가는 건요, 원칙적으로 첫날짜, 초일, 시작하는 날짜죠. 첫날짜입니다. 초일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아서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초일 불산입. 그러나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가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이라고 한 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0만 원 빌려달라고 을이라고 한 사람이 부탁하니까 요 1000만 원에다가 빌려줍니다. 이자 2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빌려주는데요. 이걸 갖다가 1개월 있다가 반환한다. 1개월 있다가. 그래서 1개월 있다가 갚을게 라고 하는데, 언제 요 돈 빌려주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3월 21일 오후 3시에 차용증을 썼다. 그러면 요 날짜서부터 1개월 후에 변제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변제 책임이 발생하냐면, 이때는 1개월이 경과해야 되겠죠? 1개월이니까 월로 끊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첫 날짜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2일 0시부터 22일 오전 0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전날 자정으로 종료하는 거죠. 전날 자정이니까 21일 자정이 되는 거예요. 21일 자정. 그러면 1개월 후니까 3월에다가 1개월 되면 4월 21일이 되겠죠. 따라서 3월 22일 0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요, 22일은 그달 첫날이 아니니까 전날 자정으로 만료가 되는 거예요. 전날은 21일이고, 따라서 4월 21일 자정 이후부터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일주 월년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첫날짜를 갖다가 포함시키는 게 있죠. 예외적으로 첫날짜를 계산에 포함시킨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오전 0시로부터 기간 계산하는 경우, 오전 0시로부터 기간 계산을 했을 때, 기간 계산 말이 길죠. 그러니까 줄여서 기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계산을 언제부터 시작하냐? 오전 0시부터 포함시켰을 때에는 첫날 포함되는 거예요. 오전 0시로부터 기간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요, 그날 24시간을 다 쓰기 때문입니다.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1000만 원만 빌려줘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빌려줍니다.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언제 썼느냐? 3월 21일 오후 3시에 차용증을 썼어요. 근데요, 차용증을 딱 이렇게 3월 21일 오후 3시에 썼는데요, 차용증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오는 3월 7일부터 1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한다. 그래서 오는 3월 27일 이후부터 1개월 후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오는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는이라는 얘기는 와버린 겁니까? 앞으로 올 겁니까? 올 거죠. 그러니까 차용증을 갖다가 당사자가 3월 21일 날 이렇게 썼지만, 차용증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시작하는 날 갖다가 오는 3월 27일 이후 1개월 후에 변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월 27일은 오기 전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3월 27일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3월 21일 날 만나가지고 차용증을 썼는데, 날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날짜를 언제부터 시작하냐?
5는 3월 27일부터 1개월 후에 변제한다 그러니까 3월 27일은 당연히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푸실 때 오늘이냐 오는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는 그랬으니까 따라서 3월 27일 오전 0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전날은요 26일. 그래서 4월 26일 자정 이후부터 돈을 갚을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이 계산이 있죠. 나이 계산. 자, 연령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생일은 당연히 나이 계산에서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출생일. 자, 그래서 연령 계산에 있어서 연령 나이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때는 나이 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처음부터 포함시킨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도 거의 100% 나오죠. 미성년자가 있을 때 미성년자는 언제부터 성년자가 되느냐? 민법상 성년자는 19세부터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을 했어요. 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출생을 했는데요. 2017년 4월 7일 오후 2시에 출생이 됐어요. 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2017년 4월 7일 오후 2시에 출생이 됐다고 한다면 얘는 언제부터 성년자가 되느냐? 그러면 생일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7일 0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면 한 바퀴 쭉 도니까 전날 자정이죠. 4월 6일 자정이 되는 거예요. 4월 6일 자정.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더한다? 19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19 더하게 되면 2036년이 되겠죠. 그래서 2036년 4월 6일 자정 전까지는 미성년자고 자정 이후가 되면 성년자가 되는 겁니다. 자정 전까지는 미성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정 이후가 되면 이때는 성년자가 된다. 이런 거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민법상 기간 계산에 관한 것 중 틀린 걸 고르면 맞는 걸 고르면 이건 전부 다 박스형으로 고르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르기 문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점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앉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간 계산에 있어서 역법적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주, 월, 년, 달력 가지고 하는데요. 역법적 계산에 있어서는 시작하는 날짜, 첫 날짜는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는 건요. 오전 0시로부터 기간 계산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나이 계산, 연령 계산일 때. 자, 한번 들어놓으시고요. 나중에 본 수업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민법 총칙 공부하시면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는요, 여긴 두 문제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통 여기서 이제 네 문제 정도를 때 내줬는데요. 그래도 민법 총칙이 이제 줄어드는 바람에 여기서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이 두 문제는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근데 소멸시효는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되게 많죠. 그래서 소멸시효를 했다 우리가 조금 개념만 몇 가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멸 시효입니다. 자, 시효가 뭐냐? 시효가 뭐죠? 시간적 효력입니다. 시간적 효력이요.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됐다는 얘기죠. 소멸은 뭐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되면 권리자가 권리했다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 자, 그래서 이 시간의 효력에 관해서 우리는 시효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시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고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시간적 효력에 관해서 시효에 관해서는요.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간적 효력을 갖다가 우리가 시효라고 하고 이 시효는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 자, 그래서 소멸시효는 말 그대로 시간이 경과하면 없애버리는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요. 시간이 경과하면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얻는 거. 뭘 얻느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시간이 경과하면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법률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요, 소유권을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소유권이 없는 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시간적 효력이 완성이 되면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요,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돈 받을 외상대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이게 사라지는 제도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제도가 있고 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완성이 되면 없애버리는 건 소멸시효, 시간이 완성이 되면 얻는 건 취득시효 그러는 거예요. 취득시효는 소유권과 관련된 거니까 민법 총칙에다가 규정하지 않고 물권법에다가 규정합니다. 물권법. 소멸시효는요, 이거는 민법 총칙 일반 규정으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 민법 총칙은 공통 규정이니까 물권, 채권 같이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간적 효력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소멸시효를 갖다가 민법 총칙에다가 규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 관계가 있는데요. 이때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채무자, 무언가 지급할 게 있다. 을이라고 한 사람이 채권자. 그러면 이때 이 채권자가요, 일정한 요건을 갖다 갖춰가지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다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다가 찾아먹지 않으면 부지런한 자입니까? 게으른 자입니까? 게으른 자죠. 게으른 자는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가지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한테 권리다가 주장하지 않고 찾아먹지 않으면 이 사람의 권리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없애버리기 위해서는요, 무턱대고 없애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권리 갖고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법이 없애버리기 위해서는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119쪽에 보면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입니다. 그 앞부분은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면은요, 소멸시효의 요건하고 시효 중단의 효력,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가 되면 시효 완성의 효력,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고 한 요 사람의 권리다가 없애버리기 위해서는요, 이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리다가 국가가 빼앗기 위해서는요, 강제로 빼앗는 것이니까 요건을 갖춰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멸시효 완성시키기 위한 완성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권리자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건데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모든 권리가 아닙니다. 모든 권리가 아니고 시효 대상 권리가 따로 있어요. 소멸시효 대상 권리. 그래서 소멸시효의 권리는 소멸시효 대상 권리일 것. 그 다음에요, 권리를 갖다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찾아 먹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가 권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부지런하게 돌아다니게 되면요, 부지런한 사람은 권리 그대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게으른 모습으로서 권리 불행사가 있어야 돼요. 권리 불행사. 권리 불행사가 있게 되고요, 이때 권리 불행사는 언제부터 시간 계산을 하냐, 이 불행사, 이 기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권리 불행사가 있게 되고, 이때 그 불행사는요, 법정 기간 동안에 중단이라든가 정지,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기간에 계속 경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정 기간 동안에, 법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중단이라든가 정지 사유가 없이 기간의 계속 경과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한 번에 쫙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소멸시효 대상 권리는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두 분이 부부입니다. 근데요, 갑이라고 하는 분이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려가지고 3년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되돌아왔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가족을 갖다가 팽개치고 나가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 이 나쁜 놈아 해가지고 너는 남편이 아니야. 자녀도 똑같이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구성의 지위 아버지의 지위를 따가 뺏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또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시간이 지날 때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멸시효 대상 권리는요 정해져 있는 게 그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 이거 잘 나오죠?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인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가 뭐냐?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 요거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라든가 해지라든가 취소라든가 상계라든가 면제라든가 이러한 형성권 행사는요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저지르는 거니까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은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관계.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갑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을에게 1천만 원을 갖다가 빌려주고 이걸 갖다가 1년 있다가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는요 원금에 대해서는 1년 있다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갖다가 받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받을 돈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그 빌려준 돈을 갖다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얼마? 1,000만 원이요. 알았어, 이자 주면 빌려줄게 해가지고 둘이 계약관계가 존재하죠. 둘이 계약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청약과 승낙이니까 이건 두 사람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3자도 알 수 있습니까? 두 사람만 알고 있고 제3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빌려서 썼는지 차용증을 썼는지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것은요 두 사람이 하니까 두 사람이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국가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은요 쌍방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쌍방 두 사람이 주고받는 관계는 두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모르고 있고 그리고 국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너네가 저질러 놓은 건 너네가 빨리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은요 여기는 일반 채권은 원칙이면 10년이고 그래서 일반 채권이 있죠. 일반 채권이라고 하는 건요 3년짜리도 아니고 1년짜리도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요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채권에 해당이 돼버리게 되면 10년이 지났을 때는요 돈은 와. 그러면 채무자는 나는 법적으로 못 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0년짜리 일반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나와 있는데요.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교장 넘어가시면 121쪽에 보세요. 자, 거기 121쪽 소멸시효의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채권 눈으로 확인하십니다. 조문을 갖다가 보시면 162조 1항에 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요 채무자가요 법적으로 못 줘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이렇게 나와 있죠.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아닌 재산권이죠. 그래서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닌 기타 재산권이고 요걸 갖다 우리는 용익물권 그러는 거예요. 용익물권. 그래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요걸 갖다가 괄호쳐 놓으시고요. 용익물권 이렇게 읽고 용익물권은요. 그 빌렸을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요. 민법상 최장 10년 초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20년까지 빌려 쓰지 않는다.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익물권 가운데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만 2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점유권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담보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거기 조문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3년짜리 나와 있죠. 거기 3년짜리 읽다 보시게 되면 자 동글맹이 1번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자 163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죠.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1호에 보면
이자가 나오죠. 원금을 갖다가 빌려주고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요, 무제한으로 받는 게 아니고 3년이 지나면 요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야. 소멸시효가. 자,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부양료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부양료. 부양료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양 청구권이 있어요. 부양 청구권. 요건 다른 겁니다. 부양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고요. 부양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양 청구권은요,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가족법상의 권리입니다. 요건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그러나 부양료 청구권은요, 부양 의무가 없는 자가 돈을 썼을 때에는 부양 의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야. 자, 쉽게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요 부모님이 있는데요. 요 부모님이 병이라고 하는 요 3살 난 요 자녀를 갖다가요, 놀이공원에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충격이 컸겠죠. 못 찾았어요. 근데요, 이때 갑과 을이라고 하는 요 부모님이 3살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잃어버려가지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15살이 됐을 때 드디어 수소문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유전자 혈연관계 확인해가지고 자녀를 되찾았습니다. 자녀를 딱 되찾았는데요, 요 병이라고 하는 아이를 갖다가 누가 키웠느냐? A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딱 잃어버린 요 병이라고 하는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요, 집에서 물심양면으로 직접 키웠어요.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비용도 쓰고 해가지고 15살이 됐을 때 이 부모님이 와서 이 아이를 찾아서 되찾아갑니다. 되찾아가게 되면 요때 요 부모님 친권자는요, 성년이 될 때까지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쓸 의무가 있죠. 부양 의무자,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살짜리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10년이 지났으니까 너는 우리 아이로서 찾았지만 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 못 써.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정신 나갔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 부양 청구권은요, 당신들이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세요. 당연히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왜? 10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에 대해서 부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요, 문제는 이분입니다. 자, 여기 A라고 하는 요 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요 A라고 하는 분은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돈 써야 되는데요, 이분이 대신 썼으니까 당신들이 자녀를 갖다가 되찾아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쓴 돈만큼은 되돌려 주세요. 부양 의무가 없으니까. 따라서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이 대신 비용을 따 썼을 때는요, 그 부양료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내가 쓴 돈 되돌리죠. 이건 3년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3년에. 자, 그 다음에 거기 급료 나와 있죠. 급료. 월급입니다. 월급. 그 다음에 사용료. 여기 사용료는요, 부동산 사용료를 말하는 거예요. 동산 사용료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요, 부동산 사용료는 이거는 3년입니다. 3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제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 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인 계약을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계약 기간 따지는 게 아니고요, 1년 이내에 반복되는 채권이에요. 1년 이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경우, 2달에 한 번씩 받는 경우, 분기별로 한 번씩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2번에 나눠서 6개월마다 받는 경우,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여기까지는요,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를 갖다 이렇게 부담하죠. 관리비 채권은 한 달에 한 번씩 부과가 되죠. 그 관리비 채권이 바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타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채권, 요거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토지를 빌려 쓰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사용료를 갖다가 300만 원 지급하기로 한다. 그럼 매년 토지 사용료가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300만 원 토지 사용료는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토지 사용료를 갖다가 2년에 한 번씩 준다. 그러면 그 토지 사용료는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직업에 관련된 게 쭉 다 나오죠. 의사라든가 조산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 다음에 사모에 보면 도급받은 자. 도급받은 자는요, 주문 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건축업자 사장님이죠. 자, 수급인을 말하는 겁니다.
기사, 기타, 공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4, 5에 보면 변호사, 변리사, 서류 맡겨놓은 거 되찾아가는 경우. 그 다음에 5에 보면 수임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6호 생산자, 그 다음에 수공업자 나와 있고, 생산자, 그 다음에 상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호에 보면 수공업자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직업과 관련된 것은 3년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과 관련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월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해가지고 사무 처리해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은 보통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1년짜리가 나와 있죠. 1년짜리는요, 이거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운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운 건요, 기쁨이 오래 갑니까? 아니면 빨리 사라집니까?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먹었다, 아침 먹었다고 하더라도 점심 때 또 배고픕니다. 그 다음에 점심 먹어도 저녁 때 또 배고프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운 거.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외상값이라든가 각종 수업과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연예인, 노역인, 몸으로써 이 일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의 요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1년짜리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운 거. 그래서 의식주에 관련된 외상값 나오죠. 1호에 보면 여관, 주무시는데, 음식점 먹는데, 그 다음에 대석, 자릿세죠.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옷, 그 다음에 침구, 주무시는 거, 장구, 장구는 장례용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동산 나오죠. 여긴 동산 사용료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짜리 사용료는 부동산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동산 사용료는 1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각종 수업료, 수업과 관련된 거죠. 하숙집 비용이라든가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수업료, 이건 전부 다 1년짜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당사자사이에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판결이 있게 되면 판결로서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식당 주인 너 외상값 있어? 저놈이 먹고 돈을 안 줘? 그러면 소송 제기했으니까 너 그 외상대금 얼마하고 거기다가 법정 이자 붙여가지고 받아. 판결 떨어지면은요, 원래의 식당 외상대금 채권은 1년에 소멸시효지만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 떨어진 때로부터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맨 밑에 보면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채권은요, 165조 1항에 보면 판결에 확정된 채권은 1년짜리가 됐든 3년짜리가 됐든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몇 년? 10년. 그러나 지상권과 지역권과 같이 20년짜리는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10년으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짧은 것만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0년으로.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요, 예, 여기 소멸시효 대상 권리일 것.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을 딱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죠. 자, 이 물권이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물권은요, 물권 중에서 오로지 용익 물권만 몇 년? 20년. 좀 전에 본 거죠? 자, 그래서 물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지배권, 물권 중에서는요, 오로지 용익 물권만 20년에 걸리는 거예요. 20년.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 지역권, 물권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용익 물권만 걸린다. 그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봅니다. 여기서는 다른 거 복잡하게 보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것은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졌을 때는 요거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님, 그 집 제가 사고 싶은데 집 좀 파시겠습니까? 청약이 들어왔습니다. 집 팔라고. 그랬더니 돈 많이 좀 팔게요 해가지고 가격이 흥정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5억 원에 이렇게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매수인이 등기를 열람해 봤는데, 등기를 떼어보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자가 되는 거, 병. 그래서 등기는 병이 갖고 있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인 것처럼 쓰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너 왜 나한테 사기쳤어? 네 집 아니잖아. 네 집 아니잖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내 집인데.
근데 왜 등기를 했다 보니까 등기는 병이라고 한 사람으로 돼 있고 네 이름으로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그거는 내가 병으로부터 돈 주고 샀는데요, 내가 그 당시에 등기라고 하는 걸 다 잘 몰랐어요. 이거 원래 내 집입니다.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빨리 가서 당신 이름으로 등기 갖춰가지고 나한테 매매계약 합시다.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갑이 병이라고 한 사람부터 찾아갔는데요, 이때 공교롭게 또 병으로부터 이 거물을 갖다가 샀는데 이것이 10년이 지나버렸어요. 10년이. 그래서 매도인 병으로부터 매수인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 거물을 갖다가 샀는데 대금을 갖다가 주고 거물을 갖다가 인도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경과해버렸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돈 지급하게 되면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죠.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요 물건을 병이라고 한 사람이 요 건물을 갖다가 팔겠습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요 건물을 갖다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 됐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돈 내놔라고 하는 대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고, 요 갑이라고 한 사람은요, 돈 다 줬으니까 등기 내놔. 돈 다 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소유권 내놔.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요, 매도인 병이 매수인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했다가 돈 내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 이거는 채권이라고 했어요? 물권이라고 했어요? 채권이죠? 우리 두려워하실 필요 뭐 있어요? 채권이죠, 채권.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돈 다 줬어요. 돈 다 주면 돈 다 줬으니까 등기 내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등기 받을 권리가 있죠? 돈 다 줬으니까 등기 내놔.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는 물권입니까? 요거는 채권입니까? 당연히 채권이죠. 이거 물권 아니에요. 이거 소유권이 붙어 있으니까 물권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해요. 모든 사람한테. 근데 채권은 그놈에게만 주장해요. 그놈에게만. 그래서 특정인 그 사람에게만 주장하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주장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딱 안 준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을 따가 붙들고 그놈한테 돈 다 줬는데 그놈이 등기를 안 줘요. 그러니까 사장님 네가 줘.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미친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만 주장하면 채권이고 모든 자한테 주장하면 그거는 물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받을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 요 채권도 원칙 일반 채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고요. 여기 갑이라고 한 요 매수인이 돈 다 주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매도인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니까 요것도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10년의 소멸시효. 따라서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칙이 채권입니다. 원칙이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요 병이라고 하는 매도인은요, 당신 그거 권리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나 등기 못 줘. 당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사라진 거야. 해가지고 소멸시효를 했다가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줬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갖다가 주지 못한 게으른 자는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소멸시효. 근데요, 우리 판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 매수인이 요 부동산을 갖다가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그 부동산을 갖다가 인도받아서 즉 넘겨받아서 그 물건 자체를 갖다가 점유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내가 쓰거나,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임대차 계약에 체결을 해가지고 빌려주고 사용료 월세를 받았다, 토지 사용료를 받았다 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을 때에는 요때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매도인 병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서 점유, 사용 수익을 하거나 아예 처분을 해서 팔아버렸을 때 요게 있게 되면 이건 권리 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권 행사하는 거죠. 따라서 요때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이거는 채권일 때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물권일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물권이 되느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물건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을이라고 한 사람이 이 물건을 딱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 합니다. 근데 이놈이 사기를 쳤어요. 이놈이 사기를 갖다가 쳐가지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요 비싼 요 건물을 갖다가 2분의 1 가격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3억 원에 이렇게 2분의 1 가격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등기.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사실다가 몰라가지고 상대방을한테 사기당해가지고 6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3억 2분의 1 가격만 받고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사기를 갖다 당하게 되면 그 계약은 유효가 확정된 겁니까? 무효가 확정된 겁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요. 제착사강일 때는. 따라서 요거는 사기를 따져지는 을에 대해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나한테 사기 쳤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사기를 갖다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입니까? 아니면 계약 체결 처음으로 되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입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금년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멋대로 계약했을 때, 그 다음에 착오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을 때,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을 때, 제착사강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한 날로부터 무효가 아니고 계약 체결일자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 체결한 날짜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뭐가 된다?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됐죠. 계약서가 무효가 됐으니까 소유권 변동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됐거나 해제가 돼서 계약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됐거나 해제가 됐을 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효, 취소, 해제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계약서가 사라집니다. 계약서가 사라지니까 원인이 사라졌죠.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그 결과로 이루어진 요 권리 변동, 물권 변동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의뢰로 간 요 사기꾼한테 사기를 취소하게 되면 요때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자동 복귀가 되는 겁니다. 왜? 계약이 사라졌으니까,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소유권 변동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계약이 사라졌으니까 매수인 사기꾼한테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 매도인. 매도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내 걸 왜 네가 갖고 있니? 내 걸 왜 네가 갖고 있니? 내 거 내놔.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즉 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요 이전 등기 청구는요, 물권자, 소유자로서 행사한 거기 때문에 요건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나중에 그래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가 됐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무효, 취소, 해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 취소, 해제. 그래서 그때는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권리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상사채권입니다. 상사채권. 상사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상사채권은요, 상인과 상인이 계약하는 거죠. 상인과 상인이 계약하는 거요. 상인과 상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특별법인 상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일반법, 민법은 적용하지 않고, 상사채권은요, 요거는 발생한 권리를 갖다가 5년 이내에 찾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상사채권이 회사가 회사에 대해서 발행한 어음채권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사채권은요,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걸려요.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공법상 권리, 또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요 공법상 권리, 요것도 역시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예요. 5년의 소멸시효.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멸시효는요, 많은 거 공부하지 말고요, 소멸시효의 뜻, 취득시효의 뜻,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시간이 경과하면 국가가 채권자의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채권자의 권리는 요건을 갖춰야지만 소멸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없애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소멸시효 대상 권리만 일단 기억을 하셔요.
소멸시효 대상 권리는요 5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하는 매수인이 갖는 경우.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매도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한 거니까 그건 소멸시 안 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갖고 있을 때 원칙적으로 소멸시에 걸린다. 그 다음에 상인들끼리 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상사채권, 그 다음에 국가 또는 국민의 공법상 권리가 있죠. 공법상 권리, 이것도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단과 정지, 완성은요 지금 보지 않습니다. 중단과 정지, 완성은요 그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되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물권을 갖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